어떤 분들의 미스터리를 파헤실지 힌트부터 여러분 만나보시죠. 씨, 부자 특집이에요? 뭐 춤추시는 거예요? 무슨 춤추시는? 나 좀 봐달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봐달라라고 하는 춤인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 오늘의 주인공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젠슨 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누굴까요? 네,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빅3죠.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회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H 가문의 장손이거든요. 네. 정의선 회장이 절대 다니지 않았던 길. 이재용 회장이 이미지가 좋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납치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대요. 납치 감금이거든요 거의. 3조 3천억을 들고 이 남자가 이 회사에 나타납니다. 바로 최태원 회장이에요. 이야, 회장님들이 치킨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제작진이 최초로 공개하는 야, 근데 궁금하긴 해. 웬만한 연예인분들보다 인기 많으시잖아요. 요새 주식하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코스피가 5천을 넘었어. 내 지갑에 튼튼해지고 있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우, 너무 좋죠.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서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불어난 기업들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바로 100조 클럽, 시가총액 100조 이상인 기업의 총수들입니다. 1위부터 보시면 이재용, 최태원, 정의성 회장, 이 뒤를 이어서 구광모, 전기선, 김동관 회장까지 모두 이 100조 클럽 멤버들입니다. 근데 야, 100조 클럽. 제일 핫한 회장님들 다 계시네요. 저기서 제일 부자가 이재용 회장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얼마나 부자란 얘기죠? 이재용 회장의 전자회사가 시총이 1,000조가 넘으니까요.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이 한 14조? 얼마 안 가졌네. 천조에 1.4면 크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14조. 네. 2위가 이제 최태원, 3위 정의선 회장. 이거 합치면 대한민국 GDP 국내 총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 분들 중에서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업의 총수분들 만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잠깐 뵙고 취재하면서 이제 사석에서 몇 차례 뵙고. 다른 분들은 뭐 누구 만나본 분 계십니까? 이 세 분을요? 먼발치에서도 못 봤어요.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재용 의원님 한 번. 저는 이재용 의원님 만나보셨어요? 네, 예전에 한번 걸스데이 때 일 때문에 본 적 있는데 안경이 주는 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달라요. 정말로, 진짜로. 아니, 멘트 좌절해야 돼. 왜요? 아니, 왜요? 진짜 그랬어요.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이분 요즘 그 자동차를 만드는 건지 영화를 찍는 건지 모를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데요.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오, 진짜 신기하다. Robotics is no longer the stuff of dream. Robotics is now. 저 실제로 봤습니다. 저 로봇. 진짜요? 네. 곳곳에 박물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애기들 데리고 가면 재밌어 하는데. 그럼 저 풀어놔요. 지금 보신 영상 지난 2022년에 열렸던 CES 현장입니다. 네. 당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로봇계 스팟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무슨 스티븐 잡스 보는 줄 알았어요. 이때 화제가 됐었던 게 이제 개 끌고 나왔었던 것도 있는데 넥타이 풀었던 게 한국에서는 좀 화제가 됐었어요.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신을 좀 트렌디하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거죠.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격초등학교와 압정중학교 휘문고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국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1994년 24살이 되던 해에 H사 계열사 중에 하나에 입사를 했고요. 이후 H자동차 영업담당 수석 부회장 이렇게 거친 다음에 지난 2020년 H자동차 그룹의 수장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정의선 회장은 저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에 비해서 별로 알려진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탓도 있긴 한데 이게 후계자 시절에도 한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이 사실은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예뻐하던 손주였다는 거고요. 네네. 아침마다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때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다녔는데 청운동까지 아무 이상 없이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딱 와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을 받도록 한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서 뭘 배웠느냐 이럴 때 항상 시류를 잘 따르라. 그때 당시는 그의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잘 읽어라. 예측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은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다. 그 반면에 정의선 회장은 외신이나 아니면 경영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추진력도 있지만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더 좋게 본다. 밥상머리 교육. 우리 어릴 때 그 밥상에서 얘기하면 맞았어. 그럼요. 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그랬는데. 이 정의성 회장이 H 가문의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좀 살아온 건데 이게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6시부터 식사하고 다 같이 걸어서 출근하는 거. 이 H 가문의 전통. 이거를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면성실의 표본이죠. 학창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되게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는 딱히 본인을 내세우는 일은 없었대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날 이제 H사 그 가족 사진이 공개가 됐대요. 외부에 드러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본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재벌가의 자녀였구나 라고 해서 그게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되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 회장은 그 친구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미안해했다고. 왜요? 미안할 것 같아. 이 친구들끼리 뭐 분식집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눠내자라고도 했을 거고. 더치페이. 하자. 아 그때 더치페이가 너무 미안해서. 재벌인데 그때 나랑 더치페이 했던 거야? 그런 느낌. 미안해. 어쨌든 소주 좋아하시고 김치찌개, 뭐 냉면 이런 거 좋아하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 되게 소탈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아버지 정몽구 회장과의 사이는 어떤가? 아버지와의 사이, 할아버지와의 사이는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회장 시절 정의선 회장이 회사에서 절대 다니지 않았던 길. 1번은 후문이고요. 네? 2번은 로비고요. 3번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어느 길을 가지 않았을까? 지하주차장. 전 뭔가 이 로비. 나도 로비. 부담스러워하셔. 부담스러워서. 안 가실 것 같아. 아니 회장님이 지하주차장 갈 일이 없지. 정답은 2번 로비입니다. 로비. 회장, 부회장이면 로비 지나가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굉장히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로비가 아버지가 다니는 길이라서. 아버지가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아직 좀 뭔가 명확한 후계 관계가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 길에 본인까지 따라가면은 부담이 될까 봐 그래서 일부러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선호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하주차장 이 정몽구 회장이 계속 있을 때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을 때 경영권 승계에 관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하거나 뭐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건지한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 이렇게 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 H가의 가풍이 세다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젊었을 때 이 어르신들 의견에 반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결혼 반대인데 정략결혼? 정략결혼 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삼모 그룹 딸 정지선 씨와 연인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일부가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주가 안 맞았나? 사주? 아주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르신들 친척 중에 이름 같은 사람 있다. 혹시 뭐 같은 성에 이름이 같은 사람 있는데 뭐 동성동문이셨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연히 해라 그냥 진행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효자의 겸손하고 근데 그 오너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일은 어땠습니까? 뭐 일도 잘했다고 해요. IMF 때 K자동차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H자동차 걸 인수하는데 99년에 정의선 회장 H사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H사가 인수한 K사의 사장이 돼요. 회사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같은 시기에 S사 이주영 회장은 아직 전무란 말이에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나이도 어린데 사장을 달았으니까 야,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좀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의선 회장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나를 걸겠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또 과거에 이제 사실 H사가 사실 그 독일 뭐 유럽 3사 이런 곳에 비해서는 가성비 차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잘 아는 이 제시스. 이 제시스는 사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전 세계 셀럽들이 또 타는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다 이제 인식이 되고 있죠. 잘 만들었어.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특히 동남아하고 유럽은 중국 전기차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얼마 전에 또 자율주행 수소차 전시회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 회사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넥스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손이 자유롭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야. 내가 만들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정주영 회장 하면 떠오르는 말 있죠. 인자 해봤어? 아 해봤어. 정의선 회장도 평소에 해보죠.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해보죠. 뭐가 달라요 이게? 존댓말로 바뀐 거죠? 존댓말로 바뀐 겁니다. 해봤어? 그래요? 네. 해봤어? 해보죠. 해보죠. 요게 H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봇 사업. 로봇. 이야. This product generation of Atlas surpasses any other enterprise-grade humanoid. 현차가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이 제조업뿐 아니라 우리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그 말로 얘기했던 그 영화에나 나오던 현실화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진짜 CES 전시회에서 다 각국이 만든 이게 중국이 개발한 로봇 유트리 그리고 미국 T사가 개발한 옵티머스. 그리고 우리나라 H사가 개발한 아틀라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중국 로봇은 이제 퍼포먼스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네, 쿵푸했잖아요. 네, 약간 근데 좀 불안불안해요. 얘 움직이는 거 보면. 미국 로봇은 걷는 게 완전히 사람 같아가지고 좀 놀라워 보이고 마지막이 우리 아틀라스인데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죠? 관절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단연 장안의 화제였다. CES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다. 그 전에 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을 만들어 반대를 했는데 사람 태우고 가는 자동차 회사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뭡니까? 바로 2020년 미국의 한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 돈만 쓴 게 아니라 개인 사재 2,400억 원 여기에 쏟아부은 거죠. 아니 와 상상이 초월이네. 사재. 몇 번의 실패, 뭐 좌절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해내게 될 건데 결국 아틀라스는 정혜선 회장의 특유의 고집, 뭐 불굴의 집념 이런 것들로 완성해낸 결과물인 거죠. 사실 이 아틀라스가요 원래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인데 사람과 비슷한 덩치인데 순간적으로 최대 50kg까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이 360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팔만 뒤로 꺾어서 물건을 짚거나 반대 방향으로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레이저도 쏴요.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서도 조명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도 되니까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거죠. 자동차 회사가 이 로봇을 이렇게까지 잘 만드나? 좀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 회장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고 해요. 최근에. 네. 정의선 회장께서는 현재 본인이 몸담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경쟁 기업들보다 좀 더 나은 기업이 되겠다가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 경쟁의 룰을 바꿔서 그 바뀐 룰에 경쟁 기업들이 편입되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거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게 되고 최근에는 로보틱스라든지 도심 항공 이런 부분의 산업도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좀 더 수평적이고 열려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게 정일성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판을 짠다니까 정말 멋지네요. 그중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역량이 부족했다.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대적으로 2명을 영입했어요. 밀란 코박이라고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오른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X에 올렸을 정도니까 굉장히 핵심 인사를 데리고 왔고 실제 영입이 발표되는 날 주가가 굉장히 오를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거기에 젠슨 왕의 또 자율주행 전문가인 박민우라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뭐 축구로 치면 사실 그 메시, 호날두가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계적인 천재들이 우리 한국 기업을 이제 택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AI라는 똑똑한 두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두뇌를 직접 사용하게 될 바디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H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회사가 있으니까 완벽한 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기대된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사고 나면 1조가 불어난다는데 S사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1조가 거의 하루에 1억씩 써도 그대로 있는 돈이라고 들었는데 자고 날 때마다 1조 생기면 뭐라고 싶죠? 영화 만드시겠죠, 영화. 영화 만드시겠죠, 영화. 영화 영화 만드셔. 만드셔야죠. 아니 하루에 1조씩 만들어지는데 영화 몇 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재용 회장이 워낙 이미지가 또 좋잖아요. 단순히 뭐 재계를 대표하는 걸 넘어서 지금 그 팬덤이 요즘 보니까 신고 다니는 뭐 신발, 심지어 차에서 잠깐 나오면서 마시는 음료가 사진에 노출됐는데 그것까지 뭐 잘 팔린다고 하니까 과연 정말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셀럽 중에 셀럽이신데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68년생이에요, 이재용 회장. 아버지 이건희 회장하고 어머니 홍라희 여사 사이에 1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서울대에 진학을 했고 졸업하던 해 91년에 이제 S전자에 부장으로 입사했고요. 2022년에 드디어 S그룹 3대 총수 자리에 오릅니다. 이야, 그야말로 그 모든 걸 다 가진 금수저입니다, 그죠? 이분은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지금 보시는 게 이재용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똘망똘망하죠? 이 뒤에 이제 할아버지 이병철 창업주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잘생기셨네. 네. 사진 보니까 뒤에 직원 같은 분들이 되게 쭉 서 있으시네요. 할아버지랑 회사에 간 것 같은데 보통 어릴 때 막 놀이동산 같은 데 가잖아요. 저때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S사가 갖고 있던 언론사 방문한 사진입니다. 뭐 경영 수업까지는 아니고 견학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동창들 얘기에 따르면 항상 차분하고 말수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집이 잘 사는 건 알았는데 이건희 회장 아들인 건 몰랐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에서 담임 선생님을 취재했대요. 재용이는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가 좋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S사라고 하면 당시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 집안인데 학교 선생님이 몰랐다고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조금만 잘 살아도 다 아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정반대 소문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밤마다 S사 컬러 TV가 들어왔을 때요. 근데 이게 S사에서 보내준 건지 학교에서 산 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문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겠죠. 사실 평범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학교를 다니던 그부 중에 등록금 못 낼 정도로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반장, 이재용 회장이죠. 세뱃돈으로 그 친구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 세뱃돈으로 등록금을 세뱃돈으로. 세뱃돈 얼마나 받길래.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거나 알려진 거 보면은 당시에 뭐 전무할 때까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소주도 마시러 다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이재용 회장의 스타일상 친구들 숟가락 놔주고 조용히 구석에서 얌전하게 마시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공이 좀 특이합니다. 동양사학과. 저랑 같은 전공 있죠. 역사를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보통 재벌가에서는 뭐 경영 아니면 경제 이런 쪽으로 전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문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한 분이 계셨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병철 회장은 삼이라는 이 회사가 대대손손 수백 년 동안 내려가길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영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인문학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재 경영을 하게 되었고 인문학을 더 가르친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하려면은 이 단순한 지식보다는 지혜, 뭐 철학 이런 걸 가지라. 이런 뜻에서 인문학을 권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업 경영하시려면 경영학과보다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경영하실 거예요, 기업? 네? 기업 경영.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돈을 좀 벌면은 출연료 올려주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회장 말고 그 동갑내기 고종 사촌 있잖아요. 뉴월드 회사의 정용진 회장. 재밌는 게 이재용 회장은 동양사학과고 동갑인데 정용진 회장은 서양사학과예요. 한 사람은 동양사, 서양사. 사촌인데 둘 다 재벌. 또 이병철 회장이 친손자, 외손자 둘 다 서울대 입학했다고 굉장히 좀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자, 이재용 회장의 캠퍼스 생활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이때 한번 납치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대요. 납치요? 납치? 아니, 돈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요구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교수님들이 슬쩍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대학원 오라고 공부 잘해서. 대학원. 그걸 납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으니까 납치 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학과 나왔잖아요. 특히 동양사학과니까 한자 한문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걸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첫 수업 때부터 강독이라고 사학과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옛날 그 자료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첫 시간부터 줄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S그룹 이병철 회장이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학원 당연히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은 접으셨답니다. 놀랄만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87학번이잖아요. 학생운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운동권이었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진짜? 그래서 경찰한테 잡힐 뻔했는데 뭐 그 여자 선배 손잡고 마치 연인인 것처럼 이렇게 숨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려져 있고.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약간 여자분이 누구였을지 궁금한데요? 여자분이 이경규 선생님도 아실 수도 있는. 누구요? 정말로 처음 듣는 이야기. 저 처음 들어요. 누구신데요? S사의 최예능국장까지 하셨다는. 저랑 저 힐링 캠프도 만들고. 네. 저랑 프로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난 한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이재용 회장 대학 생활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셨네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바로 갑니다. S전자 부장으로 바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부장으로? 부장으로? 예. 경영 수업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뭐 착착착착 올라가지 않고 사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상무보 되는데도 10년 걸렸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할 때까지 20년 넘게 걸렸어요. IT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저런 투자해서 실패도 했었어요. 그런 걸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맡긴 거죠. 너가 해봐라.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전자제품 회사인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리더십 개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잭 웰치를 비롯해서 유명한 CEO들이 거친 엘리트 코스거든요. 1년에 딱 30명만, 그것도 CEO가 될 수 있는 후보들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 초청을 받아서 외부인 최초로 이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후계자 시절부터 다양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아온 이재용 회장이 재계 총수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인싸다 뭐 이렇게 예, 통하고 있거든요. 이 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보면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야. 일론 머스크도 있고 젠슨 왕, 주커버그, 그다음에 이제 안반이라는 사람은 인도 최고의 부자고. 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인맥에 들어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저기 이경규 있으면 좀 이상하네. 글로벌 인맥에 이경규 딱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마당발이잖아요. 글로벌 마당발. 그러니까 S사의 영업면을 자처하고 있는데 영업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잠재적 고객들하고 밀당을 한다고 해요.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보니까 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분이 많아요? 사람들 핸드폰 보면은 어느 브랜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직업병이네요. 네. 직업병. 이재용 회장의 이 특급 영업 비밀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이거 아니에요. 유명하죠. 부산 깡통시장 방문했을 때 그때 엄청 화제였잖아요. 이게 재벌 회장이지만 뭔가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대중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하고는 확실히 다른 뭐 새로운 뭐 기업 이미지, 재벌 이미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하게 뭐 얘기를 안 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전 직원들이 다 따라오게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은 툭 하면 메시지를 냈어요. 아무리 잘 나갈 때도 이러다가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재용 회장은 일단 풍기는 외모에서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을 많이 닮았고 또 신중하고 이건희 회장은 약간 카리스마가 넘치는 추진력이 있다면 이재용 회장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장점을 다 갖고 나는 게 이재용 회장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S사 별명이 뭐냐면 관리의 S. 관리의 S. 네. 예,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사 역시 이제 그런 이건희 회장의 영향으로 빈틈없는 조직력을 좀 보여줬는데 아들 이재용 회장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와는. 그러니까 수행은도 없이 직접 가방 메고 다니고 뭐 글로벌 CEO들을 만나러 다닐 때도 뭐 혼자 다니는 경우들이 있고 구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모습들 이걸 좀 통해서 좀 거대 조직을 좀 더 유연하고 활력 넘치게 이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S사에서는 그 반도체를 뭐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꽤 오래전부터 시작합니다. 19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요? 네. 그 당시 창업주죠. 이병철 회장이 미국 보스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까지 이제 견학을 했는데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회사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트랜지스터나 만들고 있는데 세상이 좀 멀리 가 있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83년 2월 8일에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었는데 신문사 사장이자 사돈이죠, 사돈. 홍진기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반도체 나 꼭 하고 싶다. 세상에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사를 바꾸는 도쿄선언이라고 부르죠. 도쿄선언. 당시에 이병철 회장 연세가 73이에요.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내가 반도체에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현실은 쉽지 않죠. 당시 이제 반도체 1위 기업이었던 미국 회사가 과대 망상증 환자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도 S가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이렇게 보고서까지 냈다는 거예요. 네. 진짜?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 반도체 통신은 64KD램의 자체 개발에 성공,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S사가 미국이랑 일본에 의해서 3번째로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뤄내는 데까지의 어떤 시간이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10년이 아니고. 네, 10개월 만에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이걸 해낸 거예요. 일본은 6년 걸렸고요. 미국이 4년 걸렸는데 S사가 10개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네요. 그 작은 손톱만한 칩에 우리는 세상을 담는다. 인류의 삶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큰 비전을 갖고 일을 했었어요. 저희는 집이 없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회사에서 자고 그냥 사무실에서도 자고. 반도체인의 신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8시만 되면 방송이 나옵니다. 모두 일어서. 그래서 복창을 하게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거의 각인이 됐었죠. 이병철 회장님은 1986년 크리스마스라고 기억이 되는데 용인 기흥 사업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쁘니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셨죠.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8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86년 그 겨울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약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데가 M라인인데 M라인 3층이에요. 층고로 치면 아파트로는 한 10층? 거기를 그냥 걸어 올라오신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저보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놔주시던가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된 거 아셔요? M라인에. 그 정도로 사원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해줘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셨다고 느꼈어요. 네. 반도체인의 신조를 줄줄줄 외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확 느껴진 것 같아요. 역시 그 뭐 좀 성공하려면요 그 성견지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제 성견지명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버텨온 사람입니다. 어떤 제가 이거 10년 제가 눕방 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그때 당시에. 그럼요. 오늘 시청자들이 예의를 지켜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왜? 내가 편하니까. 이게 선견지명을 가지고. 선명지명이지 뭐. 알겠습니다. 사실 이 S사의 이병철 회장만큼이나 무서운 선견지명 가지신 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인데요. 당시엔 이제 부회장이었죠. 예,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반도체다. 1974년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국 반도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하기 9년 전이에요. 이미 사실 반도체에 꽂혀 있던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집념이 보통이 아닌데 아까 이병철 회장께서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야 이거 키워야 된다. 그 이건희 회장께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딱 필이 꽂힌 거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미래의 먹거리로 반도체를 선택한 이유는 젓가락 때문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젓가락? 아 젓가락? 젓가락 중에서도 네네. 쇠젓가락. 왜? 쇠젓가락이 반도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더 얇은데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한국은 쇠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이걸 잘할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따지면 대만도 젓가락 쓰고요. 뭐 일본도 젓가락 쓰는데 잘 놀리잖아. 그러면 손가락을 잘 써 우리 민족이. 네. 까지 보면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93년도에 6시간인가 이야기했다는 이건희 회장의 그 유명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옵니다.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도 철저히 국제화하면서 국제화에 이기주의 버리면 안 된다 얘기야.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야 이거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정말 이건희 회장이 아주 명언인데. 카리스마가 엄청나신데. 사실은 이제 저 대목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기술적인 이야기 엄청 해요. 우리가 얼마나 밀리고 있고 얼마나 뒤처지고 있고 정말 직원들 그냥 찔러냅니다. 네. 저도 그때 미국에서 어학연수 잠깐 하고 있었는데 보면 매장에 가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제품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래 우리 되게 싼 거 주로 이제 2층 아이들 방에 넣거나 별장에 넣는 그런 TV. 거실에 놓는 건 일본의 그 유명한 S사. 네, 그거 이제 크게 있고 이랬을 때인데 이건희 회장이 어딘가 이제 매장 시찰을 갔다가 이제 먼지에 쌓여 있고 막 그냥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이 S사 TV를 보고 정말 이렇게는 안 된다 하면서 호통을 친 게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에요. 네. 아, 저때 대단했어요, 그죠? 그 불량 휴대폰 네. 모아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 개발 완료하고 성공했을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축제 분위기는 제가 잊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또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있었거든요.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혁신가였죠.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함의하는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한마디는 그냥 철학자의 한마디였어요. 저를 변화시켰던 한마디는 You are the center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가 중심이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돌고 일도 네가 중심이 돼서 하라는 말씀이 그 어린 제 마음에도 굉장히 깊이 박혔죠. 이건 회장의 그런 독한 결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S사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게 S사잖아요. 네네. 3대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2019년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100년 여기를 향해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게 뭐냐. 2030년까지 기존에 잘하던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두뇌거든요. 이제 창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두뇌도 잘 만들어서 우리가 1등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2030년까지? 당시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준비하면서 경쟁사 대표인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모리스 창이 물었대요. 니네 진짜 시스템 반도체 할 거야? 그랬더니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할 거야. 할 거야. 좀 웃으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I'm studying. 그리고 나서 기존 공장을 비워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만든 거죠. 이야, 이걸 이제 구현하려면요, 이 공장 스케일부터가 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흥이랑 평택이 메인이었다면 네네네. 이제 용인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드는 반도체 생태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3대에 걸친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회장님들이 치킨집에서 잭슨 황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제작진이 최초로 공개하는 근데 궁금하긴 해. 이야,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오, 힙해. 누구예요? 90년대 그 미쿡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얼굴이죠.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AI로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얼굴을 바꿔주는 앱으로 만든 건데 최태원 회장님이 직접 SNS에 올리신 거예요.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요즘 MZ들이 소통 끝판왕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을. 네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MZ들이 물었대요. 회장님 진짜 90년대 유학생 같아요. 젊은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재벌 회장들과는 이미지가 조금 다른 모습인 건데 어떤 분인지 먼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통신사랑 반도체로 유명한 S사의 3대 회장 최태원, 1960년생이십니다. 네, 물리학과를 졸업했고요. 19대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32살이 되던 해요. S사 경영기획실 마찬가지로 부장으로 부장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98년 38살에 수장이 되어서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회장님 사진으로 뵀을 때 굉장히 힙하고 막 유머 감각도 있으신 분 같았거든요. 왠지 학창 시절에 막 공부보다는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실제로는 이제 강북의 야구 명문
고 출신인데요. 학창 시절에 전교 최상위권 모범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벌가 자제잖아요. 근데 집에서 기사님 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버스 타고 통학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집안 배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범한 학생이었다. 운동에도 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핸드볼 선수,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뭐 야구, 농구 이렇게 빠져서 살았던 이 스포츠 마니아라고 하네요. 근데 이 좀 특이한 점들이 있네요. 아까 이재용 회장은 동양사학과. 근데 이게 좀 이게 다르네. 가업을 이으려고 뭐 경영이나 경제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S그룹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년대 이제 섬유 이쪽에서 계열을 시작해서 이제 국내 최대 석유학을 갖고 있으니까 일부러 물리학과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물리학을 공부해라 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동통신사를 만들게 되잖아요. 70년대 후반인데, 그죠? 제 기억 속에도 뭐 서울대 물리학과가 웬만한 그 의대들보다도 커트라인이 높았거든요. 예? 물리학과가 의대보다 성적이 더 높았어요? 그럼요. 이게 그때는 화학과도 높았고요. 그렇죠. 물리학과 이런 게 서울대 네네네. 굉장히 높았고 취직도 되게 잘 됐어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제조업 기반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철을 하던 뭐 석유화학을 하던 물리학, 화학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랐죠, 시대가. 최태원 회장의 자녀들도 물리학과, 생물학과 이런 거 전공했어요. 이공계에 피가 있어요. 사실 최 회장 집안이 어느 적부터 교육법이 좀 독특했다고 해요. 아버지 최정희 여사하고 어머니 이제 박계희 여사,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는 엘리트였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유학파여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도 굉장히 좀 서구식으로 아주 자유로우면서 치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인대요. 네네. 4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그 4시간 토론했다는 것은 싸웠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저희 와이프랑 저도 싸우면 최장 12시간까지 싸운 적도 있어요. 말로. 가족끼리 뭐 4시간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정치, 경제, 뭐 과학, 뭐 주제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정은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져라. 뭐 오너 마인드죠. 예. 토론으로 다져진 논리력, 자립심, 뭐 이게 지금의 최태원 회장을 만들었다라는 평이 있어요. 최태원 회장님은 뭐 제가 취재 때문에 몇 차례 갔었는데 와, 몇 차례. 재밌었던 건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거나 뭐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이런 건 전혀 안 따져요. 할 이야기만 있고 그게 기술적인 거다, 인사이트가 있다 싶으면 그런 거 막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전 SK 미래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진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회장님께 보고를 하거나 그 어떤 면담 자리에 있었을 때의 생각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좀 새로운 큰 틀의 질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내 주시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고요. 회장님께서는 그 질문 두세 마디 하시고 계속 들으셨어요.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고요. 저희들이 나와서 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더 분발하자. 우리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뭐 야단을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일의 방향을 유도해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최 회장님 프로필 보고 놀란 게 회사에 입사한 지 단 6년 만에 회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럼 막 혹시 능력을 막 인정받아서 초고속 승진이라도 한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 S그룹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최종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만드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 최종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의 아버지를 불러서 형제가 이제 같이 경영을 하다가 최종건 회장님이 폐암으로 정말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동생이 물려받아서 사세를 굉장히 확장했는데 이게 또 최종현 회장님도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 자리를 정말 뜻하지 않게 물려받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사촌들의 난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큰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재벌들은 이제 흔히 이제 형제난 같은 것들이
되게 잦게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집안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맡을 때 최종원 회장 자식들이 좀 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SK전신 선그룹을 맡을 정도가 안 됐어요. 그때 최종현 회장이 맡으면서 자기 자식은 아들이 5명이다. 자기한테 2 있고 형 자식 셋, 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경영 수업도 시키고 그게 가문이 전통인데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실 때 특별하게 이 회사를 누구한테 주어야 된다 이런 유언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촌한테 가느냐, 최태원 회장한테 가느냐 할 때 사촌인 최종건 회장의 장남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하려면 최태원 회장이 가장 경영을 지켜서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다 조용해진 거예요. 조카까지 자식으로 품는다는 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전부 내 아들이다. 이야, 멋있네. 2019년, 2017년인가요? 1조 원을 네네. 그 사촌들에게 증여합니다. 1조 원. 친척이 1조를요? 증여세만 얼마를 내? 거의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50%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만 4, 5천억 내면서 그거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지금 S그룹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스펙스 협의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의장은 그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 최창원 회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참 모양새가 좋습니다. 싸움이 없네요. 그 흔한 형제의 난 이런 게. 화목하네요. 네. 아버님부터가 그릇이 그렇게 크셨으니까 자식들 또 조카들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재계 상황을 보면 나이가 30대이기 때문에 엄청 까마득한 막내거든요. 그렇죠. 어리죠, 어려. 당시에는 이제 이건희, 그다음에 정몽구, 구본무 이런 분들이 그 총수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30대 젊은 총수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특이한 거기도 합니다. 이 사진 뭐 다들 기억나십니까? 남북 정상 때 회장님들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막내라서 막내도 아니고 거의 정말 아들뻘이죠. 네. 디카 회장으로 불렸던 최태원 회장님. 선배 회장님들 옆에서 인증샷 찍어주던 막내가 이제는 재계의 맏형이 되신 거네요. 요즘은 또 맏형답게 하시는 일도 많으시다면서요. 이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재계 총수들 중에서는 나란 일에 좀 진심이라고 하죠. 일단 2021년부터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을 계속 맡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업 챙기기도 바쁜 총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런데 최 회장은 이거를 그냥 직함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직접 아마 발로 좀 뛰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이 모습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목발 아닙니까? 목발이죠. 저게 부산 엑스포 유치 때 모습인데 당시에 이제 최 회장의 아킬레스건이 좀 파열됐거든요. 그런데도 저 목발 짚고 지구 한 바퀴 반을 도는 강행군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렸다는 거예요. 아, 그 건강 해친다고. 그런데 이거는 나라를 위한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고, 이게 이제 재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그 레거시, 그 유산을 많이 닮은 게 아닌가. S그룹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장학 퀴즈. 장학 퀴즈. 사람 키워야 한다는 게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생각이고, 거기서 우리 가수 김광진 씨랑 송승환 씨, 뭐 이런 분들 장학 퀴즈 출신들이 정말 많아요. 나란 일 해라, 좋은 공부하고. 그걸 지금 아들 최 회장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 원장님 혹시 뭐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식이 뭐 관련이 좀 있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군요. 아까 최태원 회장 역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경영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어제 며칠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반도체 너무 잘 팔아가지고 네네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46조, 직원들 성과급이 2,900%. 와, 2,900%? 그 원래 성과급에 이 탑이 있었어요. 아니, 상한선이 있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돈을 한없이 버는데 무슨 성과급에 상한선이 있어?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뭔가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그 이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는 최태원 회장이 능력이었고 어제 판단이었다고. 왜냐하면 최태원은 실적이 있잖아요.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지금 이 HBM에서는 세계 1등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이 회사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주가가 야 이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년 전. 단돈 130원, 단돈 130원. 껌 한 통도 못 샀어요.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체? 이게 한편의 대서사시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주인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버려진 자식이었거든요. 뭐 부도 위기에 뭐 채권단 관리에 뭐 그렇게 10년 동안 사실 주인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 그 족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다 뭐 아주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네. 1983년에 H사죠. H사의 정주영 회장이 S사가 하니까 우리도 반도체 하자. 그래서 이천에 공장을 세웠어요. 그 다음 해에 L사도 반도체 공장을 열었는데 이 두 회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4, 5위 정도는 올라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97년에 IMF 이제 외환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정부가 두 회사를 합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회사 모두 다 합치는 걸 반대했거든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H가 갖고 가긴 했는데 그룹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반도체 쪽에 타격이 왔고 회사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한 해 영업 적자를 5조 원이니까 그런 회사가 되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까지 와서 결국은 거의 인수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 이제 현대전자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돈을 못 벌고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아우지탄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했듯이 모든 소모품 그리고 원부자재를 최소한으로 아끼자. 팀장들은 6시 반까지 출근하자. 그리고 과음하지 말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데까지 이어졌고. 그때 고생한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힘들었다는 건 월요일 날 출근해 보면 또 가깝게 지내는 후배나 선배가 그만둔 거예요. 월급도 안 나오지, 뭐 직원들은 빠져나가지. 그 도끼와 기술력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독하게 깡 하나로 10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운명의 날이 이 회사에 찾아옵니다. 운명의 날.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이따가 뭐 고백하나 누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 주고받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2012년 2월 14일은 한 남자가 가장 중요한 프로포즈를 했던 거예요. 3조 3천억을 들고 이 남자가 이 회사에 나타납니다. 바로 최태원 회장이에요. 3조 3천억이라는 대금을 치르고 이 회사를 인수한 거죠. 이야. 망해가는 회사를 갑자기 왜 사들인 거죠? 최태원 회장하고 반도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최 회장이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 회장은 반도체 기술이랑 지금까지 버텨온 직원들의 저력을 한번 믿어보자. 통큰 배팅을 한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도끼, 가난한데 기술력 하나는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거시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치킨 게임 했잖아요. 계속 가격을 낮추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정말 누가 망하나 보자가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의 거대 LP 뭐라는 거대 반도체 기업이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 직전에 왔는데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이죠. 텔레콤 주가가 급전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산다 그러면 좋아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우 그거 사면 이제 큰일 난다. 그거 사면 기본적으로 몇십 조씩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거 이동통신 장사 그거 해가지고 이게 그 몇 조 나오는데 그걸 메우냐. 이 반도체 회사가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인수하고 실제 수조 원이 들어갔죠. 근데 인수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일본의 LP라는 기업이 무너져 내려요. 플레이어가 S기업과 H기업만 남게 되는, 아까 3조 3천억에 샀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46조 벌었다 그랬잖아요. 3조 원에 사서 한 해의 영업이익이 46조니까 얼마나 큰 베팅을 했나. 베팅해서? SK로 인수 결정이 났을 때는 저희는 대환영이었죠. 호의적이었고 또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이 없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우리를 이제 SK 경영 철학으로 이게 세뇌 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도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과거대로 행동해도 돼? 우리 하던 대로 우리 전략을 펼쳐도 돼?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잘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점점점 크게 퍼져나가지 않았나. 그 스타일이 또 화끈하잖아요, 최 회장이. 회사 인수하자마자 한 게 10년을 버틴 직원들한테 이제 경력까지 줬다고. 와. 게다가 이제 도끼로 머물렀던 그 직원들과 5시간 동안 맥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수하고 이천에서 맥주 파티를 하셨고요. 각 테이블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맥주 건배하시고 구성원들하고 어깨를 대고 앉으시고, 청주에서 가셔서는 맥주 드시다가 또 팔씨름도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도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저래야 돼. 저희들이 탑다운 뿐만이 아니고 바텀업의 소통도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회의 석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건설적 대립을 할 수 있는 상황 안에도 이러한 것이 아마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기업 문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기술자를 존중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를 CEO로 앉혔고 S사는 이제 경영 지원만 하는 이런 식의 자율 경영을 펼쳤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HBM이라는 반도체 신기술, 이걸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2013년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붙었는데 써먹을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2022년이죠. 기억들 하실 텐데 이때 챗GPT라고 요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AI 업체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는데 HBM이 이 속도를 내게 해주는데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다 보니까 같이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 AI가 발전하면서 HBM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는 곡괭이 비즈니스. 예? 곡괭이? 전 세계가 지금 뭐 AI라는 금광 캐고 있는데 우린 옆에서 그 AI 금광을 캐는데 필요한 곡괭이인 반도체, 최첨단 곡괭이를 이걸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동전주 135원, 주당 135원 하던 게 이제 묵묵하게 미래의 먹거리를 보고 자신들만의 이 길을 개척한 반도체 회사의 그 독한 집념, 이게 기적을 진짜 만든 거죠. 이때 샀어야 되는데. 네. 세 분의 스타일은 달라도 요즘 그 만나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 옛날 말로 뭐 깐부, 깐부, 찐친이다. 이 세 분한테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이었죠? 네. 잭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치맥을 했다면서요? 가격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단연 전 세계 1위인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업의 오노와,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오노와, 세계 서너 번째 되는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의 오노가 만났는데 난데없이 한국의 치킨 주가가 오르는 일이. 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회장님들이 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치킨집을 직접 한번 찾아가. 와.
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회장님들이 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치킨집을 직접 한번 찾아가고.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 사장 손민지라고 합니다.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시기 전, 2주 전에 오셔가지고 매장 예약을 하시는데 처음엔 조심스럽게 MBTI 얘기를 하시고 젠슨왕님 아시냐고 했는데 사실은 저 몰랐거든요. 2자리를 예약하시는데 창가 쪽으로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특이하신 분이구나. 답답한 거 싫어하시나? 요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예약을 해드렸는데 그 당일 하루 전날 따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재용 회장님은 아시죠? 정의선 회장님이랑 이렇게 세 분이서 오시는데 약간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손님들이 소맥을 드시는 걸 보고 아 저건 뭐냐 이래서 이제 소맥으로 계속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 분 다 잘 드시는데 에너지를 봤을 때 젠슨왕님이 제일 잘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젠슨왕님이 갑자기 치킨을 막 드시다가 같이 먹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유도하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으신 분이구나, 인간적이시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날 이재용 회장이 그 사장님 아들한테 사인을 해줬다며. 맞아.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 뭐라고 사인하실 것 같아요? 사인 부탁하시면. 아, 사장님 아들한테? 네. 거기 뭐라고 쓰잖아요. 밑에 사인하라고 하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보통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많이 파세요. 저 멘트 안 적어요. 이경규 누가? 네, 여기 이제 멘트를 하셨대요. 근데 그 멘트가 효자 되세요. 효자 되세요? 효자 되세요. 뭐 부자 되세요. 나 아니면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효자 되세요. 젠슨왕님이 너 이리 와보라고 애기들한테 귀엽다고 막 해주시고 막 이제 정희선님이 되게 위트가 있으신 게 내가 너희 아버지 차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되게 사람들이 되게 웃게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재용 회장님이 되게 자상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감동받았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날 사인을 받고 그 티셔츠를 입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를 가더니 급식을 먹고 이 옷에다가 김치며 이제 국물을 덕지덕지 묻혀가고 나서는 제가 그 놀래서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밑에 이제 손세탁했던 거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아,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저 자리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 젠슨왕 앉았던 자리 이렇게. 자, 그 궁금한 게 이 정말 이분들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왜 가진 거 아까 많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데 치킨 값을 누가 썼나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 아 근데 궁금하긴 해. 진짜 도대체 누가 냈을까? 더치페이요? 네.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되게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결제했어요? 막 이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젠슨왕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싶다, 자기가 내고 싶다고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젠슨왕님이 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짜예요 이렇게 무료예요 했더니 이제 손님들이 막 이제 열광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3분에서 하셨더라고요, 결제를. 분위기만 유도하시고 결제하시는 걸 깜빡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니 그 닭값이 얼마 나온 거예요? 아, 궁금하시죠? 저희 제작진이 그날 나온 영수증을 입수를 진짜 했습니다. 징글징글하다. 얼마예요? 회장님들이 도대체 얼마 먹는지. 미스터리 최초로 공개하는 재벌 회장님들의 회식 영수증입니다. 얼마야? 왜 세 번에 나눠서? 135만 6천 원. 더치페이. 더치페이 하셨나 진짜? 더치페이라니까? 그 하루에 긁을 수 있는 법인카드 한도가 있나 봅니다. 일단 차례대로 이재용, 정의선, 젠슨황이 결제한 내용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제일 먼저 골든벨을 울렸고요. 예. 그다음 정의선 회장이 뒤에 우리 손님들 치킨값까지 미리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젠슨황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 회식하고 이제 회식비를 내셨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그래도 진정한 위너셨네요. 아 근데 그거 X가 맞네요 그러면. 내 말이 맞다니까.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젠슨왕보다 먼저 저 치킨집을 찾았던 유명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분 되게 팬이었거든요. MBA 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이경규 그 님이라고 이제 기억나세요? 저 자리 젠슨왕 자리에 앉으셨다는데요? 내가요. 그분이 앉으셨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셔서 이제 서비스를 딱 가져다주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전화라면 뭐 셋 다 기분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뭐 사실 축배를 들 일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치킨 회동 바로 다음 날 이 회장이 이제 젠슨왕 회사에 최신형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그날 치킨을 먹으면서 수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던 거죠. 근데 그 반도체 하면 그 우리 저 최 회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태원 회장은 쏙 빼고 만난 건데 왜 최 회장은 뭐 깜찍이 싫어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하고 오랜 친분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경주에서 열린 그 에이펙 행사 때문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요 바로 다음 날 경주에서 젠슨왕과 따로 만납니다. 거기서 깜짝 선물을 줬어요. 네네.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에게. 그때 뭘 줬냐? 최태원 회장이 개발 중이던 반도체, 요걸 이제 원판에 박은 액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거를 선물로 깜짝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건 전날 이재용 회장이랑 젠슨왕이랑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전날의 강남 치맥이 실무형 번개였다면 경주에서의 만남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미래를 약속한 일종의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젠슨왕 회장은 라이벌 관계인 이재용, 최태원 회장 양쪽 손을 다 잡으신 거네요? 양다리 느낌이신 건가요? 양다리라기보다는 이제 전략인 거죠, 전략. 뭐 이렇게 공급망이 다양해질수록 어쨌든 비즈니스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젠슨왕과 이 회장들의 만남, 새 회장들의 만남은 친목 도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향후 경제 판도를 좀 새롭게 짜는 경영회의 같은 느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정의선 회장은 반도체도 안 하는데 저기 왜 간 거죠? 이재용 회장 축하해주러 가신 건가요? 왜 끼었냐? 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굳이 왜 저기 그건 아닌데 그냥 눈치 없다. 어떤 계기로 가신 건지. 왜냐면 젠슨왕이 AI, 인공지능,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AI가 뇌라고 하면은 그 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게 이제 H자동차다. 그러니까 H자동차가 단순한 이제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달리는 컴퓨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왕도 이제 정 회장을 아주 저 테슬라만큼의 중요한 본인의 사업 파트너로 본 거죠.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기업 총수들끼리는 은근히 그런 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잘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무엇보다 이제 뭐 전자는 전자, 뭐 차는 차 이런 구분이 사실 없어졌어요. 자동차를 우리는 이제 IT 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달리는 컴퓨터라고 부르는 시대가 온 거죠. 이재용과 최태원의 반도체, 뭐 정의선의 자동차, 로봇 이게 하나로 묶여서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동맹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로봇 아트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래요? 앞으로 이들 세 회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계좌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아, 들어가 계시는구나.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 누가 울면 누가 웃는다니까. 네, 제가 울고 있어요.
또 우리 좋은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떠나요, 그죠?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분들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이제 뭘로 먹고 살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명이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